예, 반갑습니다. 최 사장입니다. 와. 예, 메르스가 창궐하고 있는 때 아주 뭘 보겠다고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어쨌든 힘들게 오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생각보다 많이 오셨네요. 저는 이제 인원이 굉장히 적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뭔가 대화하면서 좀 진행하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오셔가지고 그래도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좀 얘기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강연자가 말만 많이 하는 건 좀 안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얘기를 좀 진행하면서 할 텐데 이게 저한테 너무 이제 빛이 많이 오다 보니까 잘 눈이 안 보이는데 일단 좀 진행하기 전에 저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강연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이제 대학생들 강연에서부터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 강연까지 좀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를 좀 많이 아는 분들도 계시고 전혀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얘기하기 위해서 좀 사전조사를 먼저 좀 잠깐 하겠습니다. 사전조사를 해야지 오늘 강연의 방향이 좀 잡힐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제 이거죠. 지적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라는 이 제목으로 두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팟캐스트 방송을 좀 진행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같은 제목의 책이 나왔죠. 물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책은 안 봤어. 책은 안 봤는데 팟캐스트를 통해서 너를 알고 있다. 없어. 알겠습니다. 반대로 해보죠. 반대로. 팟캐스트는 이들도 몰랐어. 팟캐스트는 모르겠고 책을 통해서 너를 알고 있다. 목비 맞는? 알겠습니다. 둘 다 알고 있지. 팟캐스트도 알고 있고 책도 알고 있다. 도대체 너는 누구냐? 너를 처음 봤어. 이렇게 많을 줄이야. 알겠어. 내가 듣던 거랑 다른데 내 팬들이 온다고 얘기 들었었는데 절반 정도는 저를 전혀 모르시니까 이분들을 주요 타겟으로 해가지고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 별로 저는 소개할 만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팟캐스트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팟캐스트 자체, 팟캐스트가 도대체 뭐냐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인터넷 방송입니다. 나꼼수는 아세요? 나는 꼼수다. 그것도 몰라? 알아요. 알죠, 그죠? 나는 꼼수다라는 인터넷 방송이 플랫폼을 어떤 걸 이용했었냐면은 아이튠즈라는 팟캐스트 방송을 플랫폼을 했었던 거죠. 플랫폼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전혀 관계는 없고 플랫폼만 같은 건데 그래서 이제 아이튠즈에서 이제 팟캐스트 방송을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1위에서 5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매주. 그리고 책도 같은 이름이었죠. 지적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책은 2권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권은 이제 현실 세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역사, 경제, 정치, 사회, 윤리 5개 분야를 담고 있죠. 2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실 넘어 세계에 대해서 그래서 철학, 과학, 예술, 종교, 신비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1, 2권 이제 합해서 이제 한 36만 권 정도를 좀 팔았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감이 없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하나의 인문학 저서가 나와서 10,000권 정도를 팔면 성공한 저서라고 불립니다. 꽤 많이 팔린 거죠, 33만 권. 그래서 지금 왜 이렇게 많이 팔린지 모르겠는데 잘 팔리고 있어가지고 오늘 3가지 얘기를 할 겁니다.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은 첫 번째,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저한테 주어진 게. 그래서 첫 번째는 뭐 할 거냐면은 일단은 책으로 제가 여기 초청된 것도 책 때문인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책을 좀 중심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얘기를 짧게 할 거예요. 짧게 하고 두 번째로는 책 내용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야죠. 그래서 책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종교 신비도 다루고 있긴 한데 가장 반응이 좋은 경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놀랍게도 구체적으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사람들이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경제적인 거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이상적인 거나 꿈을 쫓는 게 중요하다.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실제로 부유해지는 법에 대한 얘기를 그냥 말로는 부유해진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나중에 가면 마음의 부유함이 중요하다 이딴 얘기 안 할 거예요. 구체적으로 부유해지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할 겁니다. 그 얘기를 핵심적으로 좀 진행해보고 마지막으로 질의응답을 받고 끝내게 될 거예요.
세 가지 한다는 거죠. 책에 대한 얘기, 책이 어떻게 나왔는가 간단하게 얘기하고 부유해지는 법 얘기하고 질의응답 받고 끝내게 될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일단 강연은 최대한 짧게 하려고요. 제가 다른 강사들에 비해서 질의응답 시간이 굉장히 길다고 하더라고요. 질의응답이 많이 나오는 편이라서 질의응답 중심으로 좀 할 거예요. 그래서 강연은 최대한 짧게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책이 어떻게 나왔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야죠. 이거 울리지 않습니까? 잘 들리나요? 네. 그냥 하긴 안 해? 아니요. 마이크가 나요? 네, 알겠습니다. 책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게요. 책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그냥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대다수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지금도 살고 있어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냥 잘 살았어요. 다만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잠깐 좀 궁금해지는데 제가 여기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 고등학생이다. 엄청 겉보기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알겠습니다. 나 대학생이다. 나 중학생. 사회인이다. 여기 사회인이시군요. 저기 선생님이시군요. 알겠습니다. 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이군요. 알겠습니다. 겉모습은 거의 사회인들인데 다들. 진행하도록 하죠. 학생들이구나. 알겠습니다. 일단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저는 이제 겉모습은 이제 군대에 면제받았을 것처럼 생겼는데 실제로는 이제 군 생활을 좀 오래 했어요. 장교로 갔다 왔냐고. 보통 21개월 정도 군 생활을 하는데 저 혼자 이제 40개월 정도 군 생활을 했습니다. 길게 했죠. 남들 2배만 했는데 군 생활을 하고 나서 이제 사회로 나오게 됐죠. 그러면서 저는 이제 철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때는 종교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철학이나 종교 막 너무 형이상학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빠져 있다가 군대에서 이제 월급을 받아보고 군대에서 전역하고 나서 사회생활을 여러 가지 했었거든요. 진짜 다양한 걸 했어요. 회사도 다녀보고 그 다음에 창업도 한 2번 정도 했습니다. 둘 다 망했어요. 화장품 장사도 해보고 뭐 했었는데 둘 다 망하고 그 다음에 돈이 되는 걸 따라다녔어요. 노량진에서 이제 학생들 막 강의도 해보고 그 다음에 전업 투자자 생활도 했습니다. 뒤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저는 제가 작가라는 정체성이 별로 없어요. 많은 분들이 작가로서 주목하고 있지만 내가 작가인가 되게 의심스럽거든요. 그 대신에 이제 여러 가지 직업 중에서 정체성을 가장 많이 반영하고 있는 거는 주식 투자자인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전업 주식 투자자 했어요. 남학생들은 좀 관심 있을 수도 있는데 몇 주 사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하루에 이제 30개 기업 정도의 주식을 사고 팔고 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 임대업도 하고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돈 벌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생활만 했습니다. 완벽하게 유물론자가 됐어요. 유물론이 뭔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기반, 본질이 물질로 되어 있다는 사고하시는데 완전히 유물론적인 삶이 됐어요. 그래서 돈 버는 게 혈안이 됐었던 거죠. 그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에 사고가 있었어요. 지금부터 한 5년 전이죠. 2011년에 큰 사고가 있었어요. 직장 동료분들이랑 같이 이제 이게 너무 길어지면 재미없으니까 짧게 얘기하면 제주도로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저를 합해서 8명 가이드를 고용했거든요. 그래서 9명이서 이제 제주도에 놀러 갔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있었어요. 저희가 제주도에 가가지고 되게 유치하게 놀았거든요. 경치도 구경하고 다시 봉고차에 타서 또 이동해서 또 내리고 그렇게 자유롭게 놀고 있었는데 서귀포에서 제주시로 넘어가는 그 도로가 너무 한산했어요. 평일이고 2월이라서 겨울이었는데 비수기였죠. 그래서 도로에 신호등도 없고 그냥 뻥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나기 직전에도 저희가 이제 밖에서 이렇게 눈사람 만들고 놀다가 봉고차에 탔어요. 임의대로 막 탄 다음에 달린 거죠. 근데 이제 타고서 이제 잠깐 좋은 것 같은데 기사분이 너무 빨리 달린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빨리 달리시지? 우리 급할 게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동료분 몇 분이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가 끝나자마자 봉고차가 이제 놀이기구를 탄 것처럼
휩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면서 갑자기 휩쓸리는 거예요. 꽝 하더니. 그래서 휩쓸리더니 갑자기 이제 봉고차가 구르기 시작했어요. 텅텅텅텅 이렇게 구르기 시작했던 거죠. 결과적으로는 3바퀴를 굴렀는데 하나, 둘, 셋 이게 아니라 1바퀴, 2바퀴, 3바퀴를 굴렀어요. 근데 이제 굴르는 이제 봉고차 안에서 이제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 구르는 봉고차 안에서 겪는 경험이 굉장히 다채롭거든요. 막 굴르는데 막 어딘가 계속 아파요. 어디가 아픈지 모르겠는데 계속 부딪히면서 아프고 그다음에 물건들이 막 떠오르고 먼지 같은 것도 막 많고 막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구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너무 오래 돈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어떻게 오래 돌지? 보통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오래 도는 건가? 막 그런 생각하면서 돌고 있었는데 창문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팡팡 하면서 창문이 깨져요. 그러면 이제 빛이 새어 들어오기 시작하고 초록색 그 유리 파편들이 이제 공중에 이제 부양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오래 돌지? 그렇게 하다가 되게 돌다가 이렇게 죽나 보다 라는 생각하다가 이제 꽝 하고 이제 멈췄어요. 갑자기 이제 정적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정신인지 모르겠는데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코를 만져봤어요. 코가 있나? 코를 만졌는데 코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던 거죠. 코가 있나? 코가 있네? 그래서 어떤 생각이냐면은 살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인과관계도 없지 않습니까? 코를 만져보고 살았다? 이랬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가 다 같이 동료들이랑 다 같이 이제 봉고차에서 내려서 웃으면서 끝날 줄 알았어요. 야 우리 진짜 죽을 뻔했다. 큰일 날 뻔했어. 그래서 웃으면서 그냥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 앞에 이제 여성분 2분이 앉아 계셨는데 그 동료분 2분이 앉아 계셨는데 제 이제 뒤쪽을 보면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소리 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심상치 않다라고 느꼈어요. 뒤를 이렇게 보니까 모든 문짝이 다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바퀴 4개도 떨어지고 창문은 다 깨지고 문짝이랑 문짝은 다 이제 떨어져 나갔었는데 봉고차 뒤에 이제 커다란 문이 달려있잖아요. 그게 이제 날아갔던 거였죠. 그래서 뒤돌아보니까 저쪽에 이제 고속도로가 쭉 펼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고가 어떻게 난 거냐면은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됐는데 저희 봉고차가 빨리 달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쌩쌩 달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교차로에서 승용차가 이제 오른쪽에서 승용차도 그 사람도 이제 차가 없으니까 쌩쌩 달린 거죠. 근데 교차로에서 충돌을 했는데 그 승용차가 저희의 봉고차의 오른쪽 뒷바퀴를 받아서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막 굴르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어쨌든 뒤를 돌아봤더니 이제 고속도로가 쭉 펼쳐져 있는데 한 50m 정도 떨어진 곳에 그 남자 동료분이 차가운 그 아스팔트에 이제 코를 이렇게 대고서 차렷 자세로 이제 엎드려 계신 거예요. 근데 위에 머리가 없었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여러분 안전벨트는 꼭 해야 됩니다. 왜 안전벨트를 하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안전벨트 왜 해야 되냐면은 저희가 나중에 자료 영상을 봤는데 차가 막 구르면은 그 안에 이렇게 있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마네킹들 인형처럼 평평평하고 날아다닙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바깥으로 날아가는데 아마 그분도 날아갔다가 이제 머리부터 이제 아스팔트에 닿아서 이렇게 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분은 이제 5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고 한 50m 정도 더 뒤에는 좀 나이가 많으신 여성분이 셨는데 저는 이제 사람한테 피가 이렇게 많이 나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어디서 피를 흘리는지 모르겠는데 피가 계속 나요. 어디선가. 근데 그분은 의식이 있었어요. 근데 자꾸만 일어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못 일어나오셨는데 뭐 어쨌든 그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 좀 짧게 얘기하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한 분이 더 계셨어요. 한 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2분이 돌아가시고 그 피 많이 흘리시던 분은 이제 영구 장애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어요. 2011년에. 그런데 이제 트라우마가 생긴 게 왜 생겼냐면은 제가 이제 상황이 심각하다 느낀 다음에 봉고차 밖으로 빠져나가려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무섭죠. 뒤에 확인했으니까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잖아요.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깨진 창 밖으로 이렇게 뛰어내렸는데 너무 추웠어요. 너무 추웠는데 이제 잠바는 그 이제 남자분한테 이제 덮어줬기 때문에 너무 추운데 그 도로에 전화기가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찾다가 그 풀숲에서 전화기를 찾아가지고 떨리는 손으로 이제 119랑 112에 신고를 했죠. 차분하게. 우리 사고 났다. 그런데 이제 한라산 중턱이니까
이정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45분 정도가 걸린 것 같아요. 그 앰뷸런스가 도착하는데 못 찾는 거야. 얘가 어딘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분들이랑 그 오랜 시간을 그냥 같이 있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빨리 데리고 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때 좀 정신적으로 안 좋았겠죠, 그죠? 안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 1년 정도를 저는 멀쩡했어요. 멀쩡했어, 그냥. 나중에 6개월 후에 이제 후유증이 와서 이제 목이 안 돌아가겠었는데, 그걸 제외하면 멀쩡했어요.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1년 정도. 항우울제 약을 복용을 하고, 근데 너무 얘기 들어주면 안 되니까 정신과에서도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그건 넘어가도록 하고. 그래서 정신과에서 재밌었어요. 되게 독특한 약을 주는 거예요. 어쨌든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하겠죠. 세계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견고하다는 전제 위에서 살아가요. 우리 알죠? 나도 언젠가 죽겠지. 알긴 아는 거야. 그런데 그게 마음에 와닿진 않아요. 특히 지금 여러분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아닙니까? 마음에 별로 와닿지 않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뭐 죽겠지, 개념적으로는. 그런데 진짜로 한 번에 죽을 수 있다는 걸 그때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잘 때마다 잠을 못 자는데 이제 자리에 이렇게 누우면 눈을 감고 있어 억지로 이렇게 눕잖아요. 그러면 자꾸만 그 돌아가신 분들이 그 모습 그대로 자꾸만 좌우에 누워있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쨌든 세상이 너무 불안했습니다. 뭐 정신과 치료를 받아도 이게 낫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좀 치유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불안하냐면은 내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 세계가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세계를 다시 견고하게 정리하면 세계가 단순화되면 그 위에 발딛고 있는 나도 단순화되겠지, 나의 불안도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세계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미 알고 있었던 세계를 차근차근 정리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등장했던 게 정말 이거 책에 대한 얘기인데, 현실 세계를 정리했어요. 그러면서 등장한 게 이제 1권입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의 편지식 1권이 이걸 출판할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었고 그냥 세계를 정리했어요. 세계가 정리되면 내가 불안하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1권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역사, 경제, 정치, 사회, 윤리를 담고 있는데 당연히 누구도 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어떤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아무도 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혼자서 글을 썼습니다. 워드프레스로 막 썼어요. 2011년에 그래서 1권을 마무리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세계관이 좀 바뀌었어요. 그때까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물질만 추구하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사후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죽고 난 세계에 대해서. 그래서 2011년 이후부터의 관심사가 이제 2권으로 나온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종교와 신비에 관심이 많은데 종교와 신비를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철학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고 과학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2011년 이후에 관심사들이 묶인 책이 이제 2권 현실 넘어 편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출간이 됐는데 당연히 뭐 누가 읽을 거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누가 읽겠어요? 그런데 예상외로 많은 분들이 읽어주셔가지고 그게 이제 기회가 돼서 이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쓰게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게 어떤 특정 언론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책을 안 읽은 것 같아. 그래서 언론 보도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개별 분야를 잘 요약해 놓은 책 이렇게 해놓은 언론들이 있던데 책을 안 읽은 거예요. 실제로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개별 영역에 대해서 정리하진 않거든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세계가 견고해야 되기 때문에 세계 구조를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역사부터 윤리까지가 어떻게 공통적인 구조 위에 서 있는가, 그 구조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이 5가지 영역을 관통하는 게 그거였죠. 소수의 지배자의 세계와 다수의 피지배자의 세계로 사실 이걸 이제 관통시키고 있죠. 2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철학이 어떤 내용이야, 예술이 뭐야,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에서부터 신비는 좀 제외하고 종교까지의 내용이
그 절대주의, 상대주의, 회의주의라고 하는 진리의 세 가지 견해에 따라서 어떻게 구조화되는지 구조를 쓰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걸 구조, 세계를 쓰고 싶었어. 세계가 어떤 모습이다를 쓰고 싶었던 책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무도 안 읽을 줄 알았는데 읽어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책이 좀 중간중간 얘기를 좀 많이 뺐는데 시간이 많이 없을 것 같아서 대충 아시겠죠? 책이 어떻게 나왔는가? 사고가 있었다. 사고 때문에 세계를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 그걸 정리한 내용이 책으로 출판됐고 이건 많이 팔릴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고 그냥 우연하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팔리게 됐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얘기를 해야죠. 본격적인 얘기. 너무 길었어. 분위기도 안 좋아졌어. 사고 얘기가. 분위기를 바꿔서 이제 뭐에 대한 얘기할 거냐면은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종교와 신비에 관심이 크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종교와 신비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강연 때마다 이제 종교와 신비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어요. 소수의 매니아들은 좋아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좋아하시는 것들이 이제 1권과 관련된 내용들이라서 1권에 대해서 할 건데 특히 오늘은 경제, 대학생들 아닙니까? 고등학생들이고 힘들죠, 그죠? 근데 사실 모르겠어. 힘들다 말은 많이 들었어요, 그죠? 근데 뭐가 힘든지 솔직히 모르잖아요. 어른들이 그냥 힘들다고 하는 거야. 왜냐면은 한국이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급변했습니다. 그 기준점이 되는 게 97년도죠. 여러분 몇 년생이죠? 93? 63? 뭐라지 하나도 안 되니까 대충 알아듣겠습니다. 97년이 한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근데 뭐가 있었습니까? IMF가 있었어요. IMF 국제금융기구죠. 왜 IMF가 중요하냐면은 한국의 분위기가 급변하는 시기였어요. 97년 이전에는 기억이 안 나죠? 그때 태어났었나? 안 태어났어요? 안 태어난 사람도 있군요. 그러니까 몰라. 사람들이 지금이 뭐 힘들다 했는데 도대체 뭐가 힘든지 모르겠어요. 97년 이전에는 한국의 분위기가 달랐어요. 지금은 맨날 뭐라 그러죠? 뭐 경기 침체다, 불황이다 얘기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의 얘기를 따라해. 불황인가 보다, 경기 침체인가 보다. 근데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내가 태어난 다음부터 계속 뭐였어? 불황이었거든. 호황이라는 게 뭔지 모르잖아요. 97년도 이전에 호황이었어요. 한국이. 90년대 한국의 전성기였던 거죠. 뭐죠? 1997인가? 드라마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걸 왜 할 것 같아요? 1994, 1997? 우리는 몰라. 우리는 그 전 거니까 그냥 옛날 거 복고에 대한 거 향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른들이 느끼는 건 좀 달라요. 왜? 90년대는 뭐든지 하면 다 잘 될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97년 이전에 사람들이 제일 하기 싫어했던 직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였을 것 같아요? 97년 이전에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제일 하기 싫었던 직업 세 가지. 뭘 것 같아요? 네? 대통령? 토론 쪽이다 하도록 하고 답부터 얘기하면 세 가지였죠. 공무원, 회사원, 선생님은 하기 싫었어요. 반대죠.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게 뭡니까? 공무원, 선생님, 회사원이에요. 왜 그럴까요? 잘 생각해보면 진짜 이상한 직업 세 가지예요. 공무원 되고 싶어 하죠. 지금 10,000대 1 정도라고 하는데 경쟁률이. 공무원 되면 뭐 합니까? 뭐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서류 작업할 것 같아. 도장 찍어주고. 사람들 오면은 주민등록 등록 띄워주고. 이거 하고 싶어요? 정말 내 인생의 꿈이 그거였으면 좋겠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은 왜 그게 하고 싶습니까? 왜냐면은 그게 좋은 직업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게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인 거죠. 97년 이전에는 어떤 분위기였냐면은 대학을 졸업하면 나를 막 기업들에서 데리고 가려고 하는 분위기였어요. 상상하기 힘들죠. 대표적으로 97년 이전에 이제 배우라는 기업, 너무 우리 자세히 얘기하면 좀 힘드니까 배우 이제 김우중 회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세계 경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전 세계를 경영할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그 동유럽 그리고 러시아 어마어마한 이제 거대한 땅들에 투자를 하고 사람들이 너무 필요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학교만 졸업하면 막 기업들에 데리고 가려는 그런 분위기여서 그때는 회사 가기 싫었습니다. 공무원 되기도 싫었어요. 왜? 97년 이전에는
사회가 막 성장하는 거야. 내가 뭐든지 해도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사장을 해도 잘 되고 뭐든지 해도 잘 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97년 이후에는 뭘 해도 안 되는 분위기죠.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거를 찾기 시작했고, 가장 안정적인 직업, 공무원, 그리고 남의 돈을 받는 게 가장 쉽잖아. 회사원, 그리고 선생님, 이 세 가지 직업이 이제 각광받게 된 거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게 될 거냐면은 힘든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오늘 경제에 대한 얘기 하는 거죠. 경제 좀 얘기할 텐데, 어떤 자기 신념이나 어떤 믿음, 그런 얘기 다 배제하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게 될 거예요. 97년 이후부터 시작된 지금까지 이르러서 그 불안 동안에 그런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관심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다면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공무원 되기도 힘들고 회사원도 뭐 안정적 직업이라고 하지만 힘들다고 하는데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경제적 안정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얘기가 너무 들렸어. 짠! 짠!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죠? 돈 버는 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열심히 살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어봐야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나요? 회사원이신가요? 대학생?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문현답. 어리석은 질문을 했지만 아주 현명한 대답을 한 거죠. 돈을 버는 행위를 해야지, 그치?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잘 보자. 돈이 없어,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 부유해질 수 있어요? 돈 버는 행위를 하면 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돈 버는 행위가 뭐가 있죠? 에? 훔쳐? 이게 뭐라고요?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죠. 종생합니까? 일단 나는 대학생이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아르바이트부터 하는 겁니다. 그러면 최저 시급이 5,130원인가요? 5,310원이 얼마예요? 많이 올랐네? 너무 많이 준 거 아닙니까? 5,580원? 어쨌든 6,000원이라고 해봅시다. 최저 시급이. 그죠? 그러면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면 대충 어느 정도를 갖게 돼요? 100만 원 정도를 갖게 되네? 그렇죠. 그럼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맞나요? 일단 볼게요. 일단 부자가 되는 방법 첫 번째. 아르바이트를 한다. 조금 힘들 것 같아. 왜요? 100만 원씩 한 달에 벌어봤자 내가 먹고 쓰고 부모님 조금 용돈 드리고 하면 남는 게 없어요. 아르바이트로는 부자가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로또지 뭐 로또. 로또 긁어보는 거죠. 1,000원짜리 로또 사가지고. 근데 로또가 안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죠? 그거 알고 있어요? 로또에 당첨되는 확률보다 로또를 사러 가는 도중에 번개 맞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근데 가능하지 않은 거죠. 로또는. 일단 로또도 안 될 것 같아. 알바도 돈을 벌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럼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창업하는 방법이 있죠. 창업하는. 아니면 회사원이 되거나 그런 방법을 생각할 것 같아요. 내가 창업을 하거나 회사원이 되면 부유해질 수 있나요? 다시 말해서 이거죠. 내가 알바를 하든 회사원이 되든 아니면 창업을 하든 어쨌든 열심히 막 노력하면 열심히 살면 어른들이 맨날 열심히 살라고 하는데 열심히 살면 정말로 성공하거나 부를 획득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단적으로 결론만 얘기하면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걸 아무도 안 알려줘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부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부의 종류를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부, 재산이죠. 돈에는 두 가지 종류의 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생산수단. 용어가 어려워졌어. 생산수단이라는 부가 있고요. 잉여 생산물이라는 부가 있습니다. 말이 어려우니까 쉽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성함이 뭐죠? 건용씨. 건용씨는 뒤에서 안 보이겠지만 완전 꽃미남이에요. 실제로. 건용씨를 좋아하는 두 명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건용씨를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근데 두 여성을 A, B라고 할게요. A 여성이 있고 B 여성이 있는 거죠. A 여성과 B 여성이 모든 게 똑같아요.
얼굴도 둘 다 예쁘고 키도 뭐 둘이 똑같아. 그리고 마음씨도 그렇고 말하는 방식도 그렇고 모든 게 똑같은 거야. 별로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재산도 똑같이 갖고 있어요. A 여성도 재산으로 1억이라고 하겠습니다. 1억 갖고 있어요. B 여성도 재산으로서 1억을 갖고 있어요. 둘이 똑같아요. 그런데 유일한 차이가 뭐냐면은 A 여성과 B 여성이 갖고 있는 재산의 종류가 달라요. A 여성은 1억 원짜리 빵 공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빵 공장이 있어요. 그 1억 원짜리인 거죠. B 여성은 1억 원치의 빵을 갖고 있어요. 평생 먹어도 굶어 죽지 않을 만큼 빵, 방부제가 충분히 들어있어가지고 평생 먹어도 팔지도 못한다고 합시다. 먹고 살 걱정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빵만 있으니까. 둘 다 재산은 1억씩이에요. 그렇죠? 건용 씨는 우리가 돈으로 사람을 선택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너무 똑같으니까 A 여성과 B 여성 중에서 누굴 선택할 겁니까? 무조건 A다. 왜요? 치니까 평생 먹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어쨌든 무조건 A라는 거죠. 본능적으로 정확히는 왠지 모르겠어. 근데 잘 얘기했어요. 왜냐면 빵이 계속 생산될 거니까 우리는 A 여성을 선택하게 될 겁니다. 물어봐야지. 나는 이런 상황이라면 B를 선택하겠다. 빵이 중요하지. B 선택하겠다. 없지. 한 명도 없지. 그지? A. 드라마 나죠. 네, 알겠습니다. 드라마 나요. 왜죠?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용어는 익숙하지 않아요. 생산수단, 이어생산물, 용어는 익숙하지 않지만 본능적으로 뭘 알고 있냐면은 재산의 종류에 대해서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구분할 줄 압니다. 그죠? 빵 공장이 좋은 거예요. 그런 빵 공장, 생산물을 끊임없이 생산해낼 수 있는 그 수단을 뭐라고 하냐면은 그걸 생산수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생산할 수 있는 수단이다 라는 뜻인 거죠. 이해 가능하죠? 그죠? 반면에 그 생산수단을 가동했을 경우에 거기서부터 나오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 부르는 거죠? 이어 생산물인 거죠. 생산된 물건들인 거죠. 재산에는 두 종류의 것이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지금 시대에 생산수단 뭐가 있습니까? 공장. 공장은 생산수단이에요. 그리고요, 부를 계속 창출해내는 것. 그 다음에 농장. 농장은 요즘에 거의 없으니까. 또 부동산 같은 거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월세나 아니면 거기서부터 발생하는 지대에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또요, 거대 자본 정도가 됩니다. 그걸 소유하고 있으면 부가 계속해서 창출된다. 실제로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사실 조금 더 복잡한 내용이긴 하지만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보는 거죠. 두 번째, 잉여 생산물은 거기서부터 생산되어 나오는 물건들을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쉽죠? 이제 구체적으로 생산수단의 의미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생산수단의 의미, 짠. 잘 그렸죠? 잘 그렸지? 내가 마우스로 그렸어. 놀랍지 않습니까? 권용 씨는 A 여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어요. 그래서 빵 공장을 얻어냈어요. 내 명의로 하자. 빵 공장을 뺏어온 거죠. 그래서 권용 씨는 빵 공장 CEO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됐어요. 권용 씨죠. 이게 빵 공장인 거죠. 권용 씨의 빵 공장에는 3명의 노동자가 살고 있습니다. 사는 게 아니죠. 3명의 노동자가 일을 하고 있어요. X씨, Y씨, Z씨가 권용 씨의 빵 공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예요.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게요. Z씨, 한 명만 봅시다. 노동자 한 명이 하루에 빵을 하나만 만든다고 해볼게요. 짠! 왜 안 나와? 짠! 안 나왔죠? 계산을 아주 쉽게 할 거야. Z씨는 노동자죠. 노동자 Z씨는 하루에 한 개의 빵을 만든다라고 해봅시다. 빵 가격은 1,000원이에요. 1,000원. 단순하죠. Z씨는 하루에 1,000원짜리 빵 하나를 하루 종일 만드는 거예요. 1,000원짜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1,000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빵 하나의 가격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 1,000원 중에 300원은 재료비야. 밀가루값, 우유값, 계란값이 들어가는 거죠. 300원은 유지비로 씁니다. 공장을 유지하기 위한 유통이나 세금을 내거나 뭐 여러 가지를 하는 거죠. 이 유지비 300원입니다. 이건 고정비용입니다. 이건 내 마음대로 만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 계란을 더 싸게 살 수는 없는 거야.
그리고 세금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재료비와 유지비는 고정되어 있는 고정비가 1,000원 중에 600원을 써야 돼요. 권용 씨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건 뭐냐? 나머지 400원에 대한 거죠. 400원을 임금은 뭡니까? 임금님인가? 임금 뭐죠? ZC 월급이죠. 그죠? 일당을 줘야 돼. 이익은 내 돈을 얘기합니다. 물어봐야지. 권용 씨는 400원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노동자한테 얼마, 그리고 자기는 얼마 가질 겁니까? 좋은 사정이에요. 5대5 나누면 좋죠. 그죠? 노동자 200원, 나 200원. 그죠? 근데 실제로는 많은 분들한테 물어보면 권용 씨는 사실 되게 너그러운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죠. 그죠? 왜요? 난 사장이잖아. 내 공장인 거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나눕니다. 실제로 한번 물어보면 지금은 되게 막 무대처럼 돼 있고 막 그래가지고 좀 자세히 못 물어보겠는데 어떤 분들은 50원 주겠다. 난 350원 갖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100원 정도 주면 좋아하는 것 같아요. 3대1로 나누면 좋지. 내가 3 갖고 노동자니까 1 갖고.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답인 것 같아요. 괜찮지 않습니까? 내가 사장인데 좀 많이 받아야지. 그죠? 그래서 300원, 100원으로 나눌 수 있는 거죠. 이제 생산수단이라는 걸 통해서 부가 어떻게 분배되는지 좀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루가 지났어요. ZC는 얼마 봅니까? 산수잖아. 하루가 지났어. ZC는 100원을 벌 거예요. 그죠? ZC는. 그죠? 권용 씨는요? 300원을 버는 게 아니라 얼마 벌죠? 900원을 벌죠. 왜? 노동자가 3명이니까. 짠! 안 돼. 하루가 지나면 ZC는 100원을 가져가요. 노동자 1명이니까. 이거 노동자 1명에 대한 거잖아요. 그죠? 하지만 권용 씨는 노동자가 3명이기 때문에 339, 900원을 가져가게 된다는 거죠. 부의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10일이 지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단순하게 10일이 지나면 짠! 이렇게 되죠. 10일 후에는 ZC는 1,000원, 권용 씨는 9,000원을 가져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실제로 쓰겠죠. 먹고 사는데 써야 될 거 아니야. 자기 생존을 위해서 씁니다. ZC는 이렇게 할게요. 하루에 100원 중에서 먹고 자고 사고 이제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80원을 쓴다고 하겠습니다. 그죠? 80%는 쓰겠지. 권용 씨는요. 둘 다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권용 씨 많이 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1.5배 쓴다고 하겠습니다. ZC가 80원 쓰는 동안 권용 씨는 120원을 쓴다고 해볼게요. 이거죠. 하루 생활비 사장은 120원, ZC는 80원. 그러면 짠! 이렇게 되죠. 10일 후 하루에 저장할 수 있는, 저축할 수 있는 돈이 ZC는 20원일 거고 열흘이 지나면 통장에 200원이 남게 됩니다. 맞죠? 사장님은요? 하루 생활비가 120원이야. 그러니까 900원 중에 120원을 쓰고 나면 780원이 남는 거죠. 780원을 열흘 동안 모으게 되면 통장에 7,800원이 남게 됩니다. 그죠? 소득 차이가 많이 나죠. 처음에 우리가 시작했던 거는 뭐밖에 없었냐면은 ZC와 사장님, 권용 씨의 차이는 뭡니까? 첫 번째 차이. 생산수단을 사장은 소유하고 있지만 노동자는 소유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했죠? 임금을 그냥 1대3으로 나눈 것밖에 없어요. 하지만 10일 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장은 7,800원, ZC는 200원을 갖고 가게 된다는 거죠. 좀 극단적이긴 합니다. 현실 생활에 좀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세상을 좀 단순하게 보기 위해서 일부러 좀 단순화시켜봤어요. 이렇게 물어봐야지. 노동자인 ZC가 언젠가 정말 열심히 일하는 거야. 하루에 막 자는 시간 4시간을 빼놓고 20시간씩 노동을 해요. 빵을 막 2개씩 만들어. 언젠가 ZC도 부유해져서 생산수단을 구입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왜 안 되죠? ZC가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일할수록 누구의 소득이 더 커집니까? 권용 씨의 커져요. 왜냐면 1대3은 안 하잖아. 이해 가능해요? 노동자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봤자
노동자의 삶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 근데 대충 우리 알고 있었죠. 살아가면서 좀 알긴 알았을 텐데 어른들은 조금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학생들이나는 전혀 이거 알려준 사람이 없는데. 봅시다. 정리해볼게요. 정리.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생산수단의 의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수단을 소유한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인가. 생산수단을 소유하면 어떻게 되죠? 부의 축적이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요, 두 번째 의미. 노동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동하는 사람은 누군가요? ZC가 노동하죠. 사장님은요, 뭐 관리도 하고 여러 가지 하겠지만 실제로 빵을 만드는데 노동을 하나? 그렇지 않을걸요. 그죠? 생산수단을 소유하면 첫 번째 부의 축적이 가능해진다. 두 번째는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알겠죠? 꿈을 바꿀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꿈은 뭡니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건가요? 회사원이 되고 선생님이 되고 공무원이 돼가지고 열심히 그냥 소박하게 살아가는 게 꿈이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실제로 대부분의 부는 누가 가져가느냐? 자본가죠. 사장님이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창업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XY, ZC가 너무 열심히 일한다는 게 문제예요. 서로 경쟁해 가면서 미친듯이 열심히 일하면 실제로 부는 사장님이 가져가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요게 잘못됐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어요. ZC 혼자서는 이 구조적인 문제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나타났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니네 속고 있는 거야. 아무리 열심히 일해봤자 너는 평생 노동자로서 굶어 죽게 돼 있어. 노동자로 살다가 그냥 죽을 거야. 이게 뭐가 잘못돼 있다, 구조적으로. 너희 착취당하고 있다. 이거를 말해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죠? 마르크스였죠. 마르크스죠. 1818년에 태어나서 1883년에 죽었던 마르크스가 요거에 대한 책을 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금서였어요. 그죠? 공산당 선언과 자본론을 썼었죠. 지금은 금서 아닙니다. 번역기가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어떤 내용을 쓰고 있죠? 읽어본 사람 있나? 자본론은 어려워요. 너무 두껍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공산당 선언은 그냥 얇게 돼 있죠. 쉽게 써 있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마르크스가 알려주는 거야. 야, 이런 상황에 지금 자본주의라는 거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걸 의미하는 거야. 그리고 너는 노동자고 네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일할 때가 아니다 라는 걸 처음으로 알려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르크스가 경쟁하고 열심히 일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연대해야 돼. X랑 Y는 너의 경쟁 상대가 아니야. 어떤 거야? 너희가 연대해야 된다는 거죠. 노조를 결성하고 힘을 모아서 저항해야 된다. 누굴 저항하죠? 권용 씨를 몰아내야 되는 거죠. 권용 씨를 죽창으로 찔러가지고 몰아내.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권용 씨가 갖고 있었던 생산수단을 노동자들이 뺏어와서 노동자가 그걸 함께 소유하면 되지. 그럼 권용 씨한테 가는 부를 나눠 가질 수 있을 거잖아. 노동자가 주인인 세상. 노동자를 이제 프롤레타리아라고 했던 거죠. 프롤레타리아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보자. 그게 공산당 선언이었고 내용이었고 실제로 사람들이 그걸 실험해봤죠. 그죠? 중국, 동유럽 그리고 러시아에서 실제로 한번 해봤잖아요. 왜냐면 그럴싸한 거야. 공산당 선언과 자본론의 내용이 너무나 그럴싸한 거죠. 그리고 너무 평등한 세상을 꿈꾸니까 실제로 한번 해봤지, 그지? 근데 잘 안 됐죠. 예상으로 안 됐어요. 91년에 소비에트가 붕괴하면서 그 이념적으로 공산주의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긴 했는데 어쨌든 두 가지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됐죠? 좀 시계가 없어가지고 몇 시간 몇 시죠? 시계 있습니까? 3시 8분? 시간 괜찮네. 괜찮아요. 질문 받고 아주 충분한 시간. 4시까지 하면 됩니다. 빨리 해야 돼요. 이해되세요? 정리하면서 가겠습니다. 생산수단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걸 소유한 사람들은 부의 축적이 드디어 가능해지고 그리고 노동에서부터 해방되게 된다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타인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마르크스였고, 마르크스는 그래서 생산수단을 노동자들이 뺏어와서 그걸 함께 관리하면서 살아가자라고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자본주의랑 공산주의의 차이예요. 자본주의랑 공산주의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학교에서는 막 배우기는 외웠었는데 사유재산 인정한다 그런 건 아니고 실제는 그런 게 아니고, 자본주의랑 공산주의의 차이는 뭐죠? 자본주의는 생산수단과 연결되어 있어요. 생산수단을 개인이 소유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회, 부동산이나 공장이나 거대 농장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를 우리가 자본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공산주의는요, 그걸 금지한 사회예요. 공장이나 농장이나 거대 자본을 개인이 소유할 수는 없고 국가가 대신 소유해서 공동으로 관리한다. 공산주의거든요. 두 가지 삶이 가능합니다. 어떤 삶이 가능하죠? 이제 여러분은 지금 같이 모여 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서는 절반 정도는 어떤 삶을 살게 될 거냐면은 이런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내가 생산수단을 소유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절반 정도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어떻게든지 부동산을 소유하고 거대 자본을 소유해서 이자로 먹고 살거나 월세로 먹고 살아야지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절반은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겁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면서 여기 저항하면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절반 정도는 자본주의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이걸 수정하고 보완하면서 계속해서 부가 개인한테 독점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노력하는 사람이 생길 거예요. 두 가지의 어른이 가능한 겁니다. 최대한 생산수단을 소유해서 부를 축적하는 삶. 그 삶도 괜찮아요. 왜요? 일단 부를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제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자유롭게 해가고, 사실은 그게 또 윤리적이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챙기면서 내 부인이나 남편이나 아니면 내 자식들이나 내 친구들을 돌보면서 부유하게 살아가는 삶도 괜찮은 삶이에요. 두 번째, 어떤 삶이 또 가능합니까? 이 사회의 시스템, 자본주의 시스템에 저항하면서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삶도 가능합니다. 그 삶도 정의롭고 괜찮은 삶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두 가지 삶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겁니다. 이해 가능해요? 좀 내용이 어렵나요? 괜찮지, 그지? 네. 두 가지 삶이 가능할 거다. 이제 물어봐야지. 그래서 이거죠. 빨리 나왔네. 빨리 나왔어. 두 가지 삶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생산수단의 개인 소유를 반대하면서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서 저항하는 정의로운 삶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생산수단을 일단 내가 가짐으로써 내 주변 사람들을 돌보는 부유한 삶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강연을 듣던 듣지 않던 사실은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조금 차이가 있겠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문제는 이거야. 어떤 삶이 더 좋은 삶이죠? 어떤 삶이 더 선한 삶입니까? 1번?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삶은 나쁜 삶입니까? 악한 삶입니까? 그렇게 보기 좀 힘들다라는 거죠. 둘 다 괜찮은 삶이다 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은 다른 삶이 가능한지는 모르고 하나의 삶만을 살아가는 삶은 잘못된 삶이라는 생각이에요. 이해가요? 내가 2번과 같은 삶은 아예 보지도 않아. 그냥 나는 그냥 정의로 똥똥 뭉친 거야. 그래서 어떻게든지 사회에 거부하는 삶. 그 삶은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반면에 또 이런 삶이 있어요. 1번과 같은 삶이 있는지도 몰라. 그리고 먹고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삶. 그것도 어리석다는 거죠. 하나의 세상만이 가능하다고 믿는 생각은 어리석어요. 하지만 이건 괜찮다는 거죠. 두 가지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두 가지의 가능한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이해한 다음에 내가 하나의 삶을 선택하는 것은 그 어떤 삶이 됐든지 합리적입니다. 괜찮은 삶이 될 거예요. 이해가요? 말이 좀 어렵나? 일단 좀 쉽게 물어봐야지. 강의는 어렵지 않았죠? 그래요? 물어보면 이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좀 들었는데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물어봐야지. 네 얘기를 잘 들어보니 나는
1번과 같은 삶이 좀 더 마음에 남는 것 같다. 1번과 같은 삶을 살 거다. 한 명밖에 없어. 놀랍지 않습니까? 한 명이야? 알겠습니다. 나는 2번과 같은 삶을 살아가겠다. 이 자본주의의 노예들. 알겠습니다. 훨씬 많네요, 그죠? 근데 실제로 그래요. 되게 적절한 비율로 나온 것 같은데 9대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9대1 정도가 보통 모든 강연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물어봐야죠. 왜 2번의 삶을 선택했어요? 정의로운 삶이 가능한데? 다 맞았었는데 누가 한번 얘기해볼까? 왜 1번의 삶도 가능한 1번부터 들어볼까? 한 명이니까? 1번부터 들어야지. 저 끝에 그죠? 안경 쓰시고 이제 줄무늬 빠삐용 같은 옷을 입고 계시네요. 왜 부유하게 좀 살 수도 있죠. 근데 왜 1번과 같은 삶을 산다고 했어요? 일단 내가 노동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또 좀 말을 좀 바꿔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노동자일 수도 있고 실제로는 대다수는 누가 됩니까? 노동자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대다수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포함되게 될 그 대다수에 있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사회 문제를 좀 해결하거나 정의롭게 사는 것이 더 옳은 삶은 아니냐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분명히 대다수는 노동자로 살 겁니다. 그런데 왜 2번과 같은 삶을 선택한다고 했어요? 누가 얘기할까요? 저쪽에. 우리 디키스. 1번 입장에서는 1번 입장에서는 정의로운 삶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2번 입장에서 1번을 바라봤을 때는 그 개인 소유를 반대하는 게 정의롭게 2번 입장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거잖아요. 오히려 2번 입장에서 그렇게 없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베품으로써 이렇게 공유를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1번과 같은 삶을 살겠다고 노력하면서 가난하게 살면서 주변 사람을 돌보지 못하는 것보다는 사실 내가 부유해짐으로써 그 돈으로 주변 사람들을 돕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삶이 더 괜찮은 것 같다 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맞죠? 그죠? 이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얘기 아니야? 어쨌든 내가 가난하고 그냥 저항만 하면 무슨 소득이 있어요. 무슨 생산성이 있어. 내가 일단 부유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을 돕는 게 또 정의롭고 윤리적인 삶 아니냐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제가 그럼 부유해져야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부유해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남을 먼저 챙길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래도 정의로운 삶이라는 게 저 혼자서 싸우려고 되는 게 아니라 또 남들도 같이 싸우려고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 같이 정의로운 삶을 선택해야 또 다 같이 부유한 삶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다 같이 부유해지면 남을 돌볼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사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은 사실은 온 시간 되려나 모르겠네. 사실 이제 책에 보면 구체적인 통계 자료들이 좀 나와 있긴 한데 자기가 부유해질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은 사실은 대학생이고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갖냐면은 자기가 세상의 주인공일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죠?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일단은 가장 좋은 삶을 살게 될 거다. 그죠? 어떤 운명 같은 게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날 인도할 거라는 생각을 100%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 많이 없어서 실제로 그런가? 그렇다고 얘기하기 좀 힘들 것 같거든요. 지금 사실 토론을 해야 되는데 이 얘기 좀 할까요? 그렇다면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그걸 좋은 안 돼요. 네, 좀 볼게요. 감사합니다. 또 3시 18분 빨리 끝내야 되는데 급한 거 없잖아요. 사업 때문에 좀 받아야 됩니까? 아니죠. 알겠습니다.
근데 부유한 사람들은 너무 적지 않나요? 실제로? 대부분 근데 잘 모를 거야. 근데 바로 볼 수 있나? 잠깐만. 이거는 안 할 겁니다. 오늘 할 내용이 아니야. 이거 말고 다음 거 이렇게 없나? 있네. 원래 이 얘기는 안 하고 오늘 여기서 사실 강연 좀 끝내려고 했는데 사실 이게 얘기하다가 나왔습니다. 내가 부유해질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그거 잘 몰라. 아무도 안 알죠. 그 어느 정도가 되면 부유합니까? 물어봐야지. 어느 정도 되면 부유해집니까? 자기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정도면 부유해지고 아까 우리 디키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베풀며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집도 있고 차도 있으려면 어느 정도를 벌면 될까요? 몰라. 왜냐면은 아직 대학생이고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경제활동을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 거죠. 일단 요 얘기 뭐 잠깐 참고로 한 다음에 이건 다른 강연들에서 좀 얘기했던 건데 잠깐 이거 빨리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 두 가지를 좀 비교해 보려고요. 오늘 뭘 보려고 하는 거냐면은 이게 좀 길어질 것 같아 걱정되는데요. 부유함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해보도록 합시다. 부유함과 평균적인 삶 두 가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 이 두 가지 얘기할 거야. 잘 사는 사람은 어느 정도 잘 사는가, 그리고 한국에서 못 사는 사람들 말고 중간 정도 온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얘기를 한 다음에 조금 더 토론을 하고 질의응답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빨리 얘기해야지. 한국에서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집을 갖고 있으면 부유하다고 했는데 아주 부유한 사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한국이 약 5,080만 정도가 됩니다. 5,080만 명이 살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을 일렬로 한번 세워보는 거죠. 1등, 2등, 3등, 4등, 5,800만 등까지 세운 다음에 집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1등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몇 채나 갖고 있을까요? 한국에서 집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1등 몇 채나 갖고 있죠? 생각 안 해봤어, 그죠? 6채쯤 갖고 있나? 몇 채쯤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책에서 나왔죠. 윤리 부분에 아마 이걸 썼을 텐데 2005년도 국토해양부 자료에 의하면 그 한국에서 1등, 집 소유 1등이 혼자서 1,086채를 갖고 있죠. 와, 여보, 집 덕후야. 평소대로 모으는 거야. 8평, 9평, 10평을 집 덕후인 거죠. 그렇게 모으는 것 같은데. 그게 옛날 자료예요. 2005년도 자료인 거고. 최근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최근 자료는 없나? 그래도 최근 자료가 있어. 그래서 이게 작년 자료죠.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 아직 대학생이라 구분 못할 수도 있는데 임대사업자를 좀 기준으로 하면 1위가 이제 2,300채 정도를 갖고 있다고 해요. 혼자서. 많이 갖고 있죠. 그죠? 이분은 4인 가족 기준으로 할 때 10,000명이 살 수 있는 집을 혼자 소유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인원 보수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많이 버는 사람은 어느 정도 버는가에 대한 게 항상 궁금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궁금하죠? 이건희 회장님, SK의 최태원 회장님은 1년에 얼마 정도를 벌까 궁금하잖아요. 아무도 몰랐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공개를 했었어요. 그래서 작년 자료에 의하면 1등, 한국 연봉 1등이 300억인 거죠. 적절하죠. 적어 보이기도 하는데 300억 정도죠. 이게 SK 최태원 회장이 연봉이었는데 하루에 1억 정도 버시는 거죠. 주말 빼면 1억 정도 버시는 거예요. 이건 연봉이고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면 배당금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최태원 회장님 건 아니고 이게 최태원 회장님 거고 이건 이건희 회장님 배당금인데 작년 이건희 회장님은 연봉을 안 받으세요. 그 대신에 이제 주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배당금이 나오는데 배당금이 이제 1,086억, 1,786억 정도를 받으셨죠. 감이 안 오죠. 잘 사는 사람이 잘 사는 거고 이 정도 잘 살 것 같아요. 감은 잘 안 옵니다. 이건 너무 다른 사람들 얘기고 중간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비교하기 위해서 잠깐 얘기한 건데 중간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중간 얘기하기 전에 상위 10%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는 우리 누구 얘기했죠? 이 끝에 있는 사람들 얘기죠. 최태원 회장님이랑 이건 회장님이 얘기했으니까 좀 내려와서 한 10% 정도인 사람을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이거의 근거는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김남균 교수가 발표한 작년 논문에서 좀 발췌했습니다. 얼마 정도 벌면 될까요? 한 달에 얼마를 벌면 상위 10% 정도 될까요? 이건 회장님이면 1,700이니까 얼마? 한 달에 한 1억 정도 벌면 되나? 10% 한국에서 10% 상위. 뜸들이지 않고 바로 얘기하면 이 자료 김남균 교수의 자료에 의하면 이제 4천만 원 너무 낮은 거 아니야? 한 1년에 4천만 원, 한 달에 340만 원 정도를 벌면 14.2%. 그러니까 10%는 약 한 5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혼자서 그 정도를 벌면 한국에서 상위 10%라는 거죠. 좀 낮죠, 생각보다. 높을 것 같았는데. 그죠? 이제 궁금한 건 이겁니다. 그렇다면 중간에 있는 사람은 얼마를 버는가? 라는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중간. 좀 많이 늘어났죠, 그죠? 10%가 너무 적게 버는 것 같아요. 중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런데 이 자료, 이게 언론에서 계속 나왔거든요. 김남균 교수님 자료가 언론에서 계속 나왔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한국에서는 중위소득이라는 걸 발표를 안 합니다. 평균소득만 발표를 해요. 그 얘기 잠깐 하다 봅시다. 우리 중학교 때 배우는 건데 두 가지 값을 비교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평균값과 중위값을 비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 중학교에 나온 거야. 중학교 수학에. 어떤 차이가 있죠? 평균값과 중위값. 평균값은 더해서 나누는 거. 중위값은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 이미 중학교 때 거는 다 잊었으니까 우리 기억을 떠올리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가에는 5명의 사람이 살고 있어요. A, C, B, C, D, E 5명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이 국가는 5명인데 소득이 어떻게 되냐면은 A씨가 너무 많이 벌어. A씨 혼자서 4억 9천만 원 법니다. 4억 9천을 버는 거죠. B씨는 갑자기 조금 벌어요. 4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번다고 합시다. 이 국가의 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얘 혼자 4억 9천, 400, 300, 200, 100만 원. 1억이죠. 다 더해서 5로 나누면 이 국가의 언론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 국가, 우리 올해의 평균 소득은 1억이다. 그러면 어떻게 느껴져요? 잘 사는 국가 같아요. 중위소득은 얼마죠? 이 국가의 중위소득 300만 원이에요. 이해 가죠? 우리 중위소득 발표를 한국에서 안 합니다. 평균소득만 발표해요. 그러니까 맨날 GDP 얘기해두고 막 그러면 어때요? 굉장히 잘 사는 것 같아. 그런데 중간에 대한 조사를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가 너무 중요했었어요. 작년에 이슈화가 많이 되는데 처음으로 전체 소득세 그 세무 뭐죠? 그 근로소득세를 전체를 조사해서 한국의 중위소득에 대해서 발표한 자료였던 거죠. 얼마일까요? 한국의 중간 1년을 세운 거야. 1등에서부터 5,050만 명까지 1년로 세운 다음에 중간에 있는 사람한테 너 얼마 벌어? 물어봤어. 얼마라고 할까요? 한국에서 이 정도 벌면 중간이다. 500? 아까 10%가 400인데? 200? 그래서 아니 중위소득 아니야. 평균소득이야. 평균소득은 월 170만 원이면 우리가 맨날 언론에서 듣는 거 평균소득이 됩니다. 김남균 교수가 발표했던 중위소득은 89만 5천 원이었죠. 실제로 한 달에 89만 5천 원 정도를 받으면 2013년 기준으로 해서 전체 중에 중간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아까 전에 누가 알바한다고 했었는데 그 알바하면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딱 적절하죠. 그렇죠? 이거 자료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남균 교수님이 빨갱이거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낮게 잡았습니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실제인 거고 여기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그 취업자 기준이 아니라 작년 2014년 자료이기 때문에 2013년 자료를 기준으로 만들었는데 2013년 전체에서 조금이라도 돈을 받고 일한 사람, 일용직인 사람 아니면은 이제 뭐죠 비정규직인 사람 모든 사람을 포함시킨 겁니다. 이 정도가 된다는 거죠.
앞에 했던 얘기랑 조금 연결시켜 보도록 할게요. 뒤에는 사실 교육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 교육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한국에서 교육에 대한 얘기도 하면 여러분하고 좀 직결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교육 얘기 좀 빼면 일단 소득에 대한 얘기. 우리가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이 얘기는 원래 오늘 하려고 했던 얘기는 아닌데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아까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했죠. 두 가지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삶이었습니까? 노동자의 이익을 돌보는 삶이 가능해요.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의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대하고 저항하는 삶이 가능하다. 두 번째는 어떤 삶이 가능했죠? 내가 부유해지는 삶이 가능하다. 내가 부유해짐으로써 내 주변 사람들을 돕고 타인들을 돕는 삶이 가능하다는 거죠. 어느 정도 봅시다. 내가 어느 정도를 벌면 주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나요? 우리의 중간, 내 일반적인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한 달에 90만 원 정도 벌게 될 거예요. 실제로. 이 사람들을 도우려면 절반 정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인 거야. 어디까지 좀 도움이 필요할까요? 사실 좀 올라가야 되지 않나? 이 사람들을 다 돌보기 위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를 벌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답을 내리진 않겠습니다. 답을 내리지 않고 자기 스스로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본 이유는 뭐냐면은 고등학생이고 대학생이라고 해서 너무 구체적인 한국의 현실에 대해서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언론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사실 어른들도 잘 모르긴 한데 아무도 구체적인 한국의 전체적인 상황, 소득이 어느 정도고 많이 버는 사람은 어느 정도 많이 벌고 적게 버는 사람은 어느 정도 적게 벌고 그리고 많이 버는 방법으로서 생산수단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 대신에 자꾸만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심히 살으라고 그래요. 열심히 살아라. 노력해라.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조금이라도 더 영어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경제학 공부도 하고 학점도 높게 따고 해외여행도 갔다 오고 열심히 사는 거에 대한 얘기만 해주지 실제로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몇 시간? 적절한 시간이었습니다. 질의응답 받을 시간입니다.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원모 평해재단에서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가연을 부탁하셨길래 고민을 했어요. 장학금 받는 분 아닙니까?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열심히 살고 남들보다 더 성실하게 노력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장학금도 받고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걱정이 됐어요. 어떤 걱정이 들었냐면은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될까봐 걱정이 됐어.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사실 종교 신비 얘기 약간 과학이나 철학에 대한 얘기 할까 고민하다가 일부러 이 얘기를 좀 했습니다. 기억해야 돼요. 만약에 노동자가 돼서 열심히 살아가기만 하면 노동자가 돼서 죽습니다. 알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계획한 삶이 두 번째 삶이었어. 내가 부유해지고 그 다음에 부유해짐으로써 주변 사람을 돕고 싶은 삶이라고 한다면 열심히 살거나 성실한 삶을 멈추고 실제로 어떻게 하면 부유해지는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돼요. 반대로 내가 꿈꾸는 삶이 정의로운 삶이야. 사회 전체가 평등해지는 삶을 꿈꾼다고 한다면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삶을 멈추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일부러 요거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무거워졌는데 갑자기 무거워진 분위기가 되는데 일단 시간이 이제 저희한테 한 25분 정도가 좀 남았거든요. 그래서 질의응답을 받고 정리해 볼까 합니다. 세 가지의 질의응답을 받을게요. 첫 번째, 책 혹은 팟캐스트와 관련된 질문을 받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강연한 내용, 네가 얘기했던 그 생산수단 그리고 중위소득에 관련된 궁금한 게 있다? 그것도 괜찮고 세 번째는 그냥 아무거나 10년 잡기 다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있는 거예요. 예. 아까요 정의로운 삶하고 부유한 삶이 있다고 하시잖아요. 네. 혹시 그 외에 다른 방식의 삶을
구체적으로 어떤 걸 생각하셨나요? 질문 반사하기. 어떤 삶이 또 있을까요? 영적인 삶.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제 뭐 절에 처박히다. 그렇죠. 고결한. 사실은 맞아요. 지금 우리가 얘기한 거는 세상을 너무 단순하게 바라본 겁니다. 세상은 조금 더 복잡하죠. 그리고 한 명 한 명의 삶은 1번과 2번 한번 나눠서 한번 선택해봐 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안 그래요.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삶 속에서는 섞여서 두 가지를 고민하면서 여러분 가게 될 거고, 이것 말고도 더 다른 것들을 하게 될 거예요. 이제 연애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도 꾸려게 될 거고, 여러 가지 하게 될 거니까 사실은 부유한 삶과 정의로운 삶만 단순하게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거예요. 다만 세상이 복잡할수록 좀 단순하게 보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둘로 쪼갰던 거고, 얘기했던 것처럼 맞아요. 자기가 추구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고결하거나 성스러운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것도 괜찮은 삶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아까 얘기했던 거죠. 어떤 삶을 살게 되든 그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얘기했죠. 그 사람은 못난 사람이 됩니다. 내가 정말 생산수단도 가졌어.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면서 돈도 많이 벌어. 그런데 몰라. 어떤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을 그냥 못 본 척하고 쟤네들 다 이상한 애들이야 라고 치부하거나, 혹은 어떤 성스러운 삶, 고결한 종교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돈만 밝히는 사람의 삶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세계가 있다고 믿는 사람은 잘못된 삶인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머릿속에 뭐밖에 없냐면은 고결하고 성스러운 삶밖에 없어요. 종교적인 삶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건 하나도 몰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저항할 수 있는 삶이 있는지도 모르고, 경제적 활동을 하면서 부유하게 살 수 있는 삶에 대해서는 막 거부하고, 하나의 삶만을 고집하는 삶은 어리석어요. 다양한 삶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 중에서 자기가 객관적으로 선택해서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어떤 삶이 됐든 괜찮은 삶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답변이 됐죠? 네. 다른 것도 있으신가요? 예. 도영씨. 하나? 네. 저는 창원에서 저자님의 강연 듣기 위해서 올라온 이건용이라고 하고요. 쓸데없는 짓을 했네요. 여기까지. 인터넷 치면 다 나오는데 이걸 들으려고 여기까지 했어요. 이 책 읽으면서 되게 사파도 되게 이해하기 쉽고 해가지고 똑똑한 초등학생들이라고 읽으면 이해가 잘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노동자의 아들로서 창원 지역 노동자의 아들은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생산수단을 축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지 좀 궁금하고요. 네, 구체적으로 개인적인 관점에서 저자님은 되게 학생 때 독서를 많이 하셨다고 책에 적혀 있었는데, 그렇다면 독서에 흥미가 없는 그런 친구들이나 동생들한테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독서에 대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노하우 같은 거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 지대노라서 읽으면 되는데,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은 이제 이해했어. 생산수단이 뭔지 이해했으니까 구체적으로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봐라 라는 거죠. 그걸 알고 있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있었겠죠. 근데 그때 얘기지만 전업 투자자였거든요. 꽤 오랜 시간 동안 전업 투자를 했었는데,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을 좀 진행하게 됐고, 이건 사실 어른들, 제 팬이 누가 많냐면은 40대 중후반 어른들 팬이 많습니다. 남자 팬들이 많은데, 그분들한테는 같이 이제 자리 모임하면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근데 너무 이제 젊으신 분들이라서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내가 돈이 하나도 없어.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죠? 돈이 하나도 없어. 아르바이트 하면 됩니까? 안 돼요. 아르바이트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죠? 노동자의 삶으로 죽을 거예요. 그건 길이 아닌 것 같고, 어떻게 하면 빠르게 생산수단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정말로 내가 돈에 관심이 있다, 부유해지고 싶다고 한다면
금융에 대해서 공부해야 돼요. 내가 돈이 하나도 없어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빚을 짓는 거예요. 대출을 받는 거죠. 되게 합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돈이 하나도 없어. 돈이 하나도 없는데 아주 쉽게 돈을 버는 방법. 이렇게 하는 거죠. 국가로 해볼게요. 국가. A 국가에서부터 A 국가가 있고 B 국가가 있으면 산업의 발전도에 따라서 그곳에서 책정되어 있는 금리가 다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자가 다른 거죠. 한국으로 해볼까? 한국으로 하면 뭐 어떻게 될까? 한국에서 돈을 쉽게 버는 방법. 싸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은행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은행에 가는 거죠. 야, 나 돈 좀 빌려줘. 그래서 A 은행에서 나한테 1,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나한테 이자를 받겠죠. 얼마를 받냐면 1%를 받는다고 할게요. A 은행에서 그러는 거죠. 야, 1,000만 원 빌려줄 테니까 1,000만 원 엄청나? 1,000만 원 빌려줄 테니까 매년 1% 이율로 나한테 갚아 하면서 이제 대출 이자를 해주는 거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걸 갖고 다른 은행의 예금에 맡기는 거예요. B 은행에 갔더니 얼마 예금을 하면 연 이율이 2%야. 그러면 거기에 맡겨요. 1년이 지납니다. 그러면 1,000만 원에 1%니까 얼마지? 10만 원. 10만 원이네. 맞죠? 10만 원. 그러면은 1년이 지나면 B은행에서 나는 돈을 찾습니다. 이자가 얼마 붙었어요? 20만 원이 붙었네. 그러면 A은행에 갚아야 돼요. A은행이 얼마를 주면 되죠? 1,010만 원을 주면 되지. 그럼 나는 1년 동안 얼마를 공짜로 벌었죠? 10만 원을 번 거예요. 노동으로 벌었습니까? 아니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지금 하는 얘기가 허황되죠. 야, 그렇게 벌 수 있는 게 어딨어? 국제금융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끝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지? 아주 쉽게 얘기하면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성장이 거의 끝난 나라이기 때문에 금리가 어떻습니까? 너무 낮아요. 현실적인 제로금리라고 하는데 기준금리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좀 더 높긴 하지만 금리가 낮죠. 근데 개발도상국이 있어. 브라질, 중국, 러시아 이런 데는 금리가 어때요? 높아요. 그럼 내가 세계적인 금융자본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돈을 왕창 빌려서 투자했다가 1년 후에 갚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대부분의 금융조직은 그렇게 움직입니다. 만약에 금융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부동산 대출에 대한 이해도 없어. 그리고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게 내 노동력을 팔아서 회사원이 되거나 아니면 뭐가 되죠? 아르바이트 하거나 그렇게는 안 되는 거고. 생산수단을 버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해준 건 아니고 금융에 대한 얘기 잠깐 말도 안 되게 조금 해줬는데 관심이 있으면 실제로 금융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있다는 걸 좀 알게 될 것 같긴 해요. 답변됐습니까? 네. 두 번째는 이거였죠.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책을 읽게끔 할 것이냐. 왜 그렇게 하려고 하세요? 왜 주변 사람들 책 안 읽고 잘 지내는 보이는데 왜 책을 읽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어 보이는군요. 게임하고 있으니까 어리석어 보이니까 너희한테 생각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책을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책을 근데 좀 다른 답변을 좀 하면 책은 뭐 억지로 읽을 수는 건 아니까.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면 책을 꼭 읽어야 되나요? 당연하지. 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까 잘 말씀하셨는데 책을 대학교 때 많이 읽었습니다. 왜냐면은 취업 걱정이 없었어요. 여러분이랑 달리. 왜 없었죠? 군대에 가야 되니까. 4년 동안을 군대에 가야 되는데 지금 내가 취업 준비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학교 3, 4학년 때 시간이 너무 많았어요. 휴학도 1년 했었는데 그래서 3년 동안 뭐 했냐면은 도서관에서 책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사에는 이렇게 나왔을걸요? 그래서 뭐 하루에 한 권을 읽어서 1,000권을 읽었다. 그럼 기사가 너무 오버해서 쓴 거고. 근데 그렇게 읽었어요. 얇은 책들을 좋아해서 그냥 하루 종일 돈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럼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서 창밖으로 이제 노을이 질 때까지 그냥 책만 그냥 읽었어요. 돈도 없고 할 게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3년이 지나고 나서 대학을 졸업할 때쯤 돼서는 모르는 게 없었어요. 정말로 세상에 너무나 명쾌한 거예요. 신문을 넘겨도 뉴스를 봐도 내가 모르는 게 별로 없어 보이는 거야. 양자 역학에 대해서 들어도 예술사에 대해 들어도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충고를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야, 좀 책 좀 읽어라. 인문학적 정신을 좀 가져야 된다. 충고하면서 다녔어요. 특히 저희 누나한테 충고를 했거든요. 저희 누나는 회사원이었는데 회사에서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회사 생활 힘들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고를 했었어요. 누나가 회사 생활이 힘든 이유는 인문학적 소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 협소하게 보고 있는데 철학이나 아니면 실존주의나 뭐 이런 것들을 읽게 되면 자신의 그 협소한 눈이 아니라 거대한 눈으로 보게 되고 자신의 문제를 풀 수 있다. 누나가 너무 착했어요. 그래서 동의하는 거예요. 맞는 것 같다. 시간이 없다. 책을 읽어야 될 것 같긴 한데 막 구박했어요. 야, 거짓말하지 마. 시간 없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야. 나는 어떻게 읽고 있냐면 걸어 다니면서 책을 본다. 자기 전에 30분만이라도 봐라. 그것도 도움이 된다. 누나가 그래야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군대에 갔죠. 그리고 나서 군대에서부터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 근 10년 동안 책을 한 권도 못 읽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회사를 다니면서 책을 읽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깨달았어요. 하루 종일 막 시달리는 거야. 막 돈 버는 거 힘듭니다. 부모님이 진짜 힘들게 버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사람들한테 치이고 막 그렇게 했는데 집에 오면 멍 때리면서 머리를 식히고 싶지. TV 보면서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정말 책을 한 권도 못 읽었거든요. 게다가 돈 버는데 정신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 10년 동안 잃어버린 10년 난 정말로 아무것도 못 배웠는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반대로 뭘 깨달았냐면은 내가 학생 때 책을 읽으면서 너무 좁은 시야로 읽은 책들로 성을 쌓는 거지. 책들로 막 성을 쌓아서 창문을 조그맣게 낸 다음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내 편견대로 평가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삶이나 인문학을 책에서만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좀 오만이거나 편견인 것 같아요. 실제의 삶 속에서도 인문학이나 내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친구가 게임을 하는 거, 혹은 내 히키코모리야. 집에서 계속 인터넷만 하고 있어요. 막 실업자고 막 배우는 게 없는가? 아니, 배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반대로, 야, 너 평생 게임만 해! 라고 해도 안 그럴걸요? 게임하는 삶을 살다가 또 사회에서 힘들게 사는 삶을 살다가 책을 읽는 삶을 살다가 자기의 삶은 바뀌게 됩니다. 어떤 삶을 살아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삶을 살고 있어도 실제로는 배우게 될 거예요. 옳은 삶도 없고 방향성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민 많죠? 족쇄처럼 따라다니는 게 있어. 뭐가 따라다니냐면은 책을 읽어야 한다라는 의무감이 평생을 쫓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또 뭐가 있어요? 일자리를 얻어야 된다. 토익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막 따라다니고 있는데 다 괜찮아요. 내가 따라다니고 있는 내 족쇄들을 실제로 실행하는 삶, 토익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취업 준비도 열심히 해보고 그 다음에 독서도 많이 하는 삶, 그 삶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삶도 괜찮습니다. 히키코모리처럼 지내거나 계속 게임에만 빠져있거나 페인처럼 지내는 삶도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심하고 걱정스러운 삶일지 모르지만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그런 삶이 경험이 될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도 괜찮다. 그래서 너무 자신의 삶을 막 금욕적으로 재단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러지 않아도 돼요. 지금은 대학생이고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사실은 뭘 해도 괜찮은 때이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의 말을 흉내내지 마세요. 어른들이 막 그런 얘기밖에 안 해요. 성실하게 노력하고 착하게 살고 겸손하고 절제할 줄 알고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랬죠? 그래서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세요. 어차피 자기 인생이니까. 자기를 너무 아끼려고 하지도 마. 자기를 아끼려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를 너무나 막 유리알처럼 아끼는 거야. 그리고 착하고 막 겸손하고 막 그렇지 않아도 돼요. 막 살아도 된다. 어차피 죽지만 않으면
긴 인생 동안 무수히 많은 것들을 하게 돼요. 그리고 자신의 실제 모습을 찾게 되니까 여러 가지 닥치는 대로 자신을 아끼지 말고 어른들의 말 앵무새처럼 따라하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안 괜찮네. 답변 됐죠? 원하는 답변 아닐 것 같지만 두 분 정도 좀 질문을 받은 다음에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 뒤쪽이요. 네, 네, 아까 맨 처음에 이제 강의 시작하실 때, 이렇게 세상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워드에다 정리하셨다 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왜 출판하셨나요? 처음에는 그게, 자기도 안 팔릴 거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그냥 그거를 자기만의, 해도 되는데, 그걸 왜 책으로 출판하셨는지. 전곡을 찌르는 질문. 말과 행동이 다른 거 아니냐. 그래서 2011년에 그걸 이제 쓴 다음에 하드디스크에 넣어놓고 까먹었어요. 그때 제목이 이거였거든요.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 그때 제목이었는데 어차피 혼자 볼 거니까 그걸 놓고 해서 삶의 태도는 좀 바뀌었죠. 아등바등 진짜 열심히 살거든요. 놀랍도록 열심히 살았는데 사고가 있은 다음부터 죽으면 끝이니까 이렇게 아등바등 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한 번에 다 무너질 텐데.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고 싶은 걸 했습니다. 일도 줄이고 그냥 정말로 마음이 땡겨지는 걸 했는데 그때 2014년이 돼가지고 지금 팟캐스트를 같이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각각 일하면서 만났어요. 팟캐스트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좀 애들이 이상한 상태가 안 좋아요. 김도인, 독실이, 깡선생 이렇게 있는데 저는 최 사장이고 걔네들 각각 어디서 만나냐면 일하면서 만났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표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그랬어요. 일하면서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막 그 어떤 죽음이나 철학이나 이런 거에 빠져있는 애들이었어요. 특히 김도인은 어떻게 만났냐면은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서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베다라는 문서가 있는데 종교에게 잠깐 곁가지로 셀 것 같은데 종교가 몇 개나 있을까요? 무수히 많을 것 같지? 아니에요. 종교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서구의 전통이 되는 종교가 있고 동양의 전통이 되는 종교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서구의 종교적 전통 근간을 이루고 있는 구약이라는 문서가 있죠. 친숙하지 않습니까? 구약은 아담 이브에서부터 모세까지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거기서부터 서구의 모든 종교들이 다 나와요. 유대교는 구약을 믿는 애들이죠. 그리고 구약 말고 하나가 더 있다.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담고 있는 거. 구약과 신약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교에서부터 개신교나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카톨릭이 분파되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구약을 믿어. 아담에서부터 모세까지의 얘기를 믿는데 5세기에 탄생한 예언자 무함마드가 만들었던 그 쿠란에 대해서도 믿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이슬람인 거죠. 유대교, 세계의 3대 종교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입니다. 그 세계의 3대 종교는 공통적인 뿌리로서 구약을 갖고 있어요. 구약은 서구에서 너무 중요한 문서죠. 동양에서 놀랍도록 중요한 문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베다예요. 5,000년 정도가 된 문서인데 인도에서 출발합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친숙하지 않은 문서죠. 베다라는 문서가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은 베다는 되게 철학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구체적으로 힌두교에 영향을 미쳐요. 너무 철학적인 내용이니까 어려워. 그래서 그거를 대중화 버전으로 바꿔서 전해진 것이 힌두교예요. 그리고 이제 그 힌두교, 베다 철학을 저항하면서 등장한 게 이제 불교가 됩니다. 어쨌든 동양에서는 그런 종교들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중요한 종교가 이제 베다랑 이제 구약이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구약에 대해서는 잘 알아도 베다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근데 베다에 관심이 있었어요. 실제로 읽어보면 놀랍거든요. 그래서 베다의 마지막 부분을 우파니샤드라고 하는데 그걸 읽고 있었는데 아무도 몰라. 내가 우파니샤드를 읽고 있어도 그걸 알아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김도인이라는 사람이 알아봤어요. 우파니샤드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죠. 그래서 만나게 됐어요. 어쨌든 무슨 얘기 하려다가 얘기 길어졌는데 그 표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각각이 좀 독특했어. 팟캐스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모여서 쓸데없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4명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그걸 녹음해서 인터넷에 올리기로 했어요. 그게 이제 팟캐스트의 시작이었습니다. 팟캐스트도 누가 들을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우리가 하는 얘기가 재밌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하는 얘기가 재밌으니까 그냥 올리기 시작했던 건데, 올리자마자 갑자기 잘 되기 시작했어요. 왜 이걸 듣는지 의심스러웠는데, 사람들이 왜 이걸 듣지? 생각했었는데 이게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팟캐스트에 조금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옛날 책이 생각난 거야. 그래서 그 옛날에 썼던 거를 출판하면 팟캐스트에 도움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사실 출간하게 됐던 거죠. 그런데 출간할 시점쯤 돼서는 팟캐스트가 너무 떠 있어가지고 책이 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책이 왜 나왔는지 이해하겠죠? 그래서 팟캐스트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그냥 아무도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우연히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된 것 같다. 답변이 됐죠? 한 분 정도를 더 얘기 들은 다음에, 질문 들은 다음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제 예. 안녕하세요. 저는 조이선이라고 합니다. 네, 저 아까 그 강연하면서 그 정의로운 삶과 부유한 삶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 정의로운 삶이 그 저항하는 삶이라고 하면서 말씀하셔서, 정의로운 삶 뭔가 투쟁하고 뭔가 좀 혁명적이고 뭔가 그 지배계층을 뭔가 내려야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는 좀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반대로 부유한 삶은 그냥 수동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삶인 것 같아서 또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이 들었는데, 본인이 보시기에는 그 저항하는 삶이 꼭 투쟁만은 아니라고도 생각했는데, 어떤 식으로 저항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저항을 하시는 것을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말했던 그 첫 번째 삶, 구체적인 모습은 뭐냐 하는 거죠. 죽천을 휘두르고 사회를 정복하고, 이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런 건 없으니까. 근데 사실 이제 저항하는 삶과 부유한 삶이라는 것은 마음가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반대로 부유한 삶에 행동할 수 있는 건 제한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정의로운 삶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제 제한되어 있거든요. 근데 대학생의 입장에서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취업이 힘들 겁니다. 취업이 놀랍도록 힘들거든요. 그 책을 출간한 다음에 많은 대학생분들, 졸업반에 계신 분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대화를 해보면 일부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람들의 눈높이가 너무 높기 때문이다. 눈높이를 낮으면 갈 수 있는 직업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요즘의 젊은이들이 눈만 높아져가지고 그렇게 가려고 하지 않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어른들이 계시거든요. 실제로는 안 그래요. 실제로 현장에 있는 이제 졸업반인 대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 있을 것 같긴 한데, 눈높이를 낮춰도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실제로 부족합니다. 그때 나는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취업이 안 돼. 일자리가 없어요. 내가 행동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죠? 첫 번째, 현실에 수긍하고 일단은 열심히 노력하는 삶이 가능해요. 토익 공부도 하고 이력서도 많이 만들고 경력도 쌓고, 그래가지고 취업이 될 수 있게끔 자기 자신을 노력하는 삶이 가능하죠. 두 번째 삶의 태도가 연결되는 것 같아요. 부유한 삶, 그죠?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나를 바꿔서 일단은 내가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인 거죠. 그런 삶만 살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나 혼자 살 수 있을지 몰라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다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저항하고 화염병 던지고가 아니라 사실은 그 통로가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로. 이게 뭐냐면은 투표죠. 젊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무관심해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잘 생각해야 돼요. 정치적으로 무관심해. 보수가 누구고 진보가 뭔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정치적 무관, 다 썩은 애들이야 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일만 열심히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입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국회의원들이죠. 입법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의 눈치를 보죠? 나한테 투표해줄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 대신에 나를 후원해주는 기업들이 있어. 내가 국회의원인데 젊은 사람들은 표에 별로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 대신에 나한테 정치 후원금을 주는 기업들이나 부유층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도 많고 나한테 지원도 해줘.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누구의 목소리를 반영합니까? 부유층이죠. 날 국회의원이 되게 해준 사람의 말에 기울이겠죠. 그러면 나는 어떤 입법을 하게 되냐면은 부유층의 세금을 낮추고 복지 수준을 낮추고 사회 안전망을 고려하지 않는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고려하지 않는 법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 국회의원이 나쁜 사람인가요? 아니야. 나한테 정말로 표를 준 사람, 내가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거, 그 사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건 나쁜 국회의원이 아닌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무관심하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정치적으로 배제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보여줘야 되죠. 투표도 관심도 갖고 정치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서 정치인으로 하여금 젊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만들어야 돼요. 젊은 사람들의 열심히 하고 정치활동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한 법안을 만들어야 돼요.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유층들의 세금을 높이고 복지 수준을 끌어당기고 사회 안전망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실업급여나 아니면 취업 준비에 대한 급여를 만들 수 있는 법안들을 제출해야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삶인 것 같아요. 제가 얘기했었던 첫 번째 삶과 두 번째 삶은 갑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꾸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사회 시스템적으로 돼 있어요. 내가 정치적으로 관심을 갖고 우리가 집단적으로 정치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면 사회 구조는 바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자신을 노력하는 삶도 필요하죠. 경쟁도 하고 준비도 해서 사회가 원하는 인재가 되는 삶, 그 두 가지 삶이 좀 병행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네, 그렇죠. 정확한 시간이 됐습니다. 4시 1분이 됐는데 정리해볼게요.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르스가 창궐하는 가운데 이렇게 찾아주셔가지고 감사드리는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창호에서 오지 않습니까? 멀리까지 오시고 이 힘든 상황 중에서 왔는데 그냥 헛된 얘기하고서 끝내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인 현실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얘기를 했죠. 첫 번째는 구체적으로 정말로 여기서 말하는 성공이 경제적 성공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성공하고자 한다면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라 라는 얘기를 그래서 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경제적 성공이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것, 윤리적인 삶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저항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구체적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한국 사회에 대한 구체적 현실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잘 사는 사람이 어느 정도 잘 살고 있고 중위소득이 어느 정도 되고 내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 열심히 살고 노력하는 삶은 어리석은 삶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자신의 현실로 돌아갈 텐데 너무 어른들의 말, 성실하고 열심히 살고 노력하는 삶, 그것에 귀 기울이지 말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 마음대로 해보세요. 컴퓨터 게임도 해보고 히키코모리도 해보고 그 다음에 책도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인턴도 해보고 여러 가지 자신을 아끼지 말고 경험을 쌓으면 사실은 뭐 저항하는 삶이든 순응하는 삶이든 자기 삶에 있어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